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급락한 코스피가 장 막판까지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쉼없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3조 원 가까운 순매도세를 기록했고 그 물량 대부분은 개인이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어마한 기자. 네, 어마원입니다. 네, 하락폭이 오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3%대 하락한 3,8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 개인과 기관이 2조 7천억 원 사들이고 있지만 외국인이 2조 8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SK하이닉스는 8% 하락하며 52만 원대에 거래 중이고 삼성전자는 55% 하락해 9만 5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재등장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3%대 하락했고 현대차는 1%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3%대 하락해 86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1,450원대로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1,47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간밤 뉴욕 증시 하락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짓누르는 모습입니다. 네,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재등장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AI 업체들의 공격적인 투자 계획 등을 두고 수익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후실적을 내고도 3% 하락 마감했습니다. 통화정책 방향성이 불확실해진 점도 증시 급락의 이유로 꼽힙니다. 리사쿵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고 베스헤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면서 추가 금리 인하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SBS 비즈 어마입니다. 연말 은행들의 연간 대출 한도가 차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만 두 곳의 대형 은행이 주택대출 접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에 이어서 KB국민은행이 중단 행렬에 합류했는데 나머지 은행들의 중단도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날입니다. 네, 국민은행은 정확히 어떤 대출을 언제부터 중단하는 겁니까? 네, KB국민은행은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비대면 채널이 막힙니다. 대면 창구도 다음 주 첫 영업일부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행 대환 대출과 대표적인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도 내일부터 중단됩니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연내 실행 예정권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말 가계여신 포트폴리오 적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나은행도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론된 두 곳 말고 나머지 은행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추가 대출 제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두 곳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나머지 은행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 발생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증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말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대출 쏠림이 나타날 경우 즉각 출하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자금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날입니다. 현재 대출 상황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은 금리 역차별 현상입니다. 은행들과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중신용자보다도 작다는 지적인데 내년부터 두 종류로 통합될 대표 정책 서민대출 햇살론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예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내년에 햇살론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햇살론은 최저 시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례 보증과 성실 상환자 중심의 일반 보증으로 통합 운영되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햇살론 일반 보증 금리는 연 12.5% 상한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특례 보증 금리는 연 12.9%로 하되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연 9.9%로 낮춰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례 보증이 들어가는 상품 금리가 연 15.9%에 달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라고 언급하기까지도 했는데요.
현재 일반 보증에 포함되는 상품 금리는 높아도 14%까지로 정책 서민금융을 성실히 잘 갚은 저신용, 저소득 차주들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성실 상환자들을 위한 상품 금리가 최저신용자 금리보다는 낮았는데 이번에 통합되면서 금리가 비슷하거나 뒤집힐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전략적으로 연체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생기는 것 아닌가 싶은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은 사회적 배려 계층에 9.9% 금리를 매기는 것은 말 그대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리 체계에서 배려 차원에서 금리를 깎아주는 게 비단 저소득층만의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빚을 성실히 갚아봐야 저신용자들의 금리와 비슷하거나 높아져 성실 상환에 대한 이점이 사라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일반 보증금리가 최대 12.5%이긴 하지만 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권이 어떻게 금리를 매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여야가 다음 주 배당소득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앞서 정부안 35%에 시장이 크게 실망하자 이를 25%까지는 낮추기로 해둔 상태인데 여기서 최고 세율을 더 낮추는 안도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우선 지금 여당 내 논의 상황이 어떤 단계입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안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안 중 최고 세율이 25%보다 낮은 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으로 최고 세율이 20%인데요. 당정이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보다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부자 감세 등 당내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야당 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완화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언제쯤 나올까요? 네,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요. 다만 민주당이 조세소위에 앞서 최고 세율 25%의 의견을 모으더라도 이날 여야 간 합의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간사 간 협의해서 방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연말도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받을 수 있을지 신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하냐에 따라 공제율은 천차만별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한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 달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을 넘겼다면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도 잘 챙겨야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10만 원씩 상향돼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외의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시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는 30%까지도 공제가 되고요. 이 밖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공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5일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신청을 받고 있어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날렵한 모양으로 서킷을 달리는 하이퍼카는 그간 외국 브랜드의 전유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유럽 한복판에서 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커다란 바퀴를 순식간에 갈아 끼웁니다. 지난해 출사표를 던진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팀이 유럽 현지에서 진행 중인 피트스탑 훈련입니다. 제네시스는 프랑스 남단 르카스텔레 지역을 하이퍼카 개발 거점으로 낙점하고 워크샵을 운영 중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워크샵은 연면적 2,949제곱미터, 약 892평에 달합니다. 상주 직원 50명이 레이싱 대회에 참여할 하이퍼카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가 개발하고 있는 하이퍼카는 속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래 멀리 달릴 수 있는지에도 초점을 맞춰 개발 중입니다. We complete long run, simulate and testing all single parts before the final design of the car.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은 제네시스의 마그마 시리즈 양산 차량과도 연계됩니다. 모터스포츠에서 높아진 차량 성능을 장기적으로 제네시스 전체 라인업으로 확장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제네시스는 당장 내년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첫 기술력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프랑스 르카스텔레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기업별 깊이 있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청와대 시절부터 1호 은행이었던 농협은행도 함께 이전할지가 관심사였는데 SBS 비즈 취재 결과 최근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최근에 농협은행장이 대통령실 지점을 방문했는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농협은행 지점을 직접 찾았습니다. 해당 영업점에는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대통령실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농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강 행장은 다음 달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는 만큼 점검과 격려차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지점은 이른바 1호 은행으로 내부 근무자들을 위한 금융창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의 급여 이체 등 각종 업무비 집행이 이 지점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에 있던 농협은행도 함께 옮겨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전 정부 이야기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농협은행이 계속 함께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왔을 지난 2022년 3년 계약을 맺어 올해 종료가 됐는데 종료 시점에 맞춰 지난 3월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9년 농협은행은 우리은행과의 곽측전 끝에 청와대 입점은행으로 선정이 됐는데 오는 2028년까지 약 20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농협은행 측은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국유지 사용 허가서를 받아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지점 자리로 갈 예정이라며 정비를 마치면 12월 중 영업이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KB 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들이 같은 계열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무더기 판매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진한 성과 때문인데 이 펀드들이 압도적으로 국민은행에서 많이 팔렸던 만큼 운용자산 확대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국민은행에서 어떤 펀드들의 가입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은행은 오늘부터 이 정기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18개 펀드에 대한 판매를 중지했는데요. 국민은행은 분기별로 이 펀드 평가를 해서 성과가 저조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데 이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이 만든 펀드가 이 중에서 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KB 미국 ESG 배당기조 펀드 3개를 포함해서 KB 베트남 포커스, KB 온국민 평생소득, 또 KB 인도성장 셀렉션 펀드인데요. 이 밖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1개 상품, 삼성자산운용의 2개 상품도 이 중단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은행이 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국민은행은 운용 성과나 위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규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매 중단 펀드들은 대체로 운용 규모가 적거나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KB운용의 미국 ESG 배당 귀족 펀드의 경우에는 세 개 펀드를 합쳐도 운용 규모가 60억 원대로 적습니다. 베트남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KB 베트남 포커스 펀드는 펀드 자금이 200억 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많긴 한데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5%입니다. 이 펀드는 200억 원 중에서 169억 원이 국민은행에서 팔렸습니다. 또 600억 원 규모의 삼성인디아 제2호 펀드는 최근 1년 기준 수익률이 3%대이긴 하지만 이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9% 기준으로는 크게 낮긴 합니다. 이 펀드도 국민은행이 200억 원 규모로 신한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정기 사장단 인사를 통해 2인 대표이사 체제로 공식 복귀했습니다. 전 영현 부회장이 1인 4역을, 노태문 사장이 대행을 맡았던 모호한 1인 체제를 해소하되 새로운 수장을 내세우지는 않는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조슬기 기자, 삼성전자가 투톱 체제를 부활시켰군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사장 승진 1명, 업무 변경 3명 등 모두 4명 규모의 2026년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노태문 사장은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맡아온 이 DX 부문장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대표이사로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또 DX 부문장과 함께 MX 사업부장을 겸임하게 돼 관심을 모았던 노 대표의 뒤를 이을 신임 MS 사업부장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를 맡고 있는 DS 부문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 체제가 유지됐습니다. 지난해 5월 삼성 반도체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등판해 1년 6개월간 구원투수로서 HBM 사업 경쟁력 회복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전 부회장 역시 메모리 사업부장 겸직은 유지하고 그동안 맡아왔던 세이트, 옛 삼성 종합기술원 원장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는 MX와 메모리 등 주요 사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와 시장 선도를 위해 양 부문장이 MX 사업부장,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하는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새 얼굴로는 어떤 인물들이 나왔습니까? 네, 신임 세이트 원장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석좌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내년 1월 입사 예정인 그는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된 뒤 화학과 물리, 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를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또 DX 부문 CTO 최고기술 책임자 사장 겸 삼성 리서치장에는 윤장현 삼성 벤처투자 대표이사 부사장을 승진 발탁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독감 환자가 지난해 이맘때보다 14배 급증했습니다. 지난 겨울 혹독한 독감의 시기를 보냈는데 올 겨울이 그보다 더 최악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현 기자,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독감의 유행이 더 빠르게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5명이 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14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지난주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명 정도로 일주일 사이 30% 넘게 급증했습니다. 실제 바이러스 검출률도 지난주 의원급 기준 37%에 육박해 1년 전보다 10배나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특히 청소년 환자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초등학생 시기인 만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170여 명, 중고등학생 시기인 13세에서 18세는 113명에 달합니다. 네, 지난 겨울, 그러니까 올해 초의 독감도 최악 수준이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2년 연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1월엔 독감 의심 환자 수가 관련 감시 체계를 구축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의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독감 검사, 백신, 수액형 치료제 등 비용 부담도 대폭 늘면서 당시에 논란이 컸었는데요. 사망자들이 급증하며 화장장에 자리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독감 유행이 통상 12월에서 1월의 정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환자가 급증한 것도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예방접종하라며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접종에도 항체가 생길 때까지 2주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포스코가 포항 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포스코는 이희근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사고를 당하신 분들과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반성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포항제철소에선 일종의 찌꺼기인 슬러지 청소를 하던 직원 3명이 유해가스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2명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입니다.